그러니까 기탁금이란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구의원 되려면 이만큼 돈 내야 돼라는 기준점인 거죠. 솔직히 저도 이 자체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하간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이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나오면 다 부자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네. 그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시 도지사에 나오려면 기탁금이 5천만 원이고 시군 구장 하려면 1,000만 원이고 시도 의회 의원이 300. 시군 구 의회 의원이 200만 원 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밥은 뭐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아무것도 여기서 반장해. 그러면 후원해줘도 되는 건가요? 내가 밥이 미국은 로비도 되잖아요. 후원은요. 후보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후원 받아요 다. 후원을 받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면 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 후보 이상만 후원회를 만들 수 있어요. 후원회를. 그러니까 근데 이미 국회의원이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이미 후원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후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 입 후보를 어떻게 하나요에 대해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말을 했는데 사실은 기탁금 내고 만 25세 넘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15% 이상의 15% 맞나요? 그렇죠. 15% 아니, 이상이.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 선거 운동에 관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기도 하고 대선은 정당 수에 비례해서 그 돈이 나오기도 해요. 대선 그렇죠.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는 현실적으로 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본선에 올라가야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전에 예비 후보라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 알려드리면 각 후보마다 뭐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쓸 수 있는 그 선거 운동 비용에 제한이 있어요. 너무 또 많이 쓰면 많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엄청 쓸 수 있는 거고 돈 없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세차에 금가루 막 뿌리고 야 봐라 연예인 다 섭외하고 스피커 막 4개 붙이고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한이 이걸 있구나. 다 제한을 두는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지금 평균적으로 구청장 혹은 시장은 한 5억인가? 여건 제한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예비 후보 때 쓴 비용은 후보자가 돼도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보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예비 후보 때 썼던 비용은 환급받지 못합니다. 예비 후보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 예비 후보 때 쓴 비용은 또 그 제한액에 들어가요. 총 선거 비용에 들어가요. 총 선거 비용에 들어가는데 예비 후보 때 빼고 본선 후보 때 썼던 비용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모순인 거죠. 돈은 제한액을 두고 결국에는 받는 거는 본선 때. 그 본선도 결국 한 14일, 15일밖에 못 하는데 그 2주 동안에 썼던 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섭섭하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돈 없는 밥이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거 캠프를 차려서 이제 제가 당원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 저는 뭐 먹고 사나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할 일단 텐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우리 밤님은 뭘로 출마하실 계획이신가요? 통 크게? 통 크게 뭐 시장? 시장? 인천시장? 일단 기탁금을 봤을 때 그 군 구의회 의원부터 군구의 200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 200 정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덕님처럼 덕당의 덕 당원이 우리 밥 후보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생돈으로 하겠어요. 아니 돈이 없이 어떻게 자원봉사만 봉사심으로 갈 수 전 못해요. 못하죠. 저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제도가 있냐면 유급 사무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거 사무원 제도가 있어서 그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한 분들은 유급 돈을 받고 일하는. 누가 돈을 주나요? 그거는 일단은 후보가 지급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후보 그 지급을 하는데 나중에 그 돈도 다 선거관리위에서 이제 반환해 주는 거죠.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원이 하는데 그것도 티오가 좀 제한돼 있어요.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네. 수가. 그 이후에 더 몰린다 그러면 그건 다 자원봉사자 분. 자원봉사로 해도 돼요? 불법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불법 아닙니다. 무급 사원은 불법이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대가도 주면 안 돼요.
뭐 봉사 시간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도 절대 안 되고요. 전혀 대가성 없이 전혀 대가성 없어요. 단순히 지지자여서 네, 단순 지지자여서 그냥 난 도와주고 싶다 그냥 봉사하러 왔다 이런 분들만 가능하지. 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옛날 선거에서는 봉사자인데 그냥 좀 이렇게 뒤에서 좀 이렇게 수고비로 주고 이걸로 당선 부분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밥은 자기 비용으로 먹어야 된다. 식대는 유급 사무원들은 나와요. 식비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데 차원봉사자들은 그냥 다 자기 비용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 진짜 이거 궁금했는데 제가 카페에서 알바할 때 카페 문 이렇게 딱 6월 선거 하면은 날씨 이제 한창 더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문 활짝 다 열어놓는데 유세차가 와서 엄청 시끄럽게 빵빵거리면 아무도 밖에 안 나고 카페도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쵸. 유세차 바로 앞에 그쵸, 있어 그쵸, 누가 그쵸. 들어와요 시끄러우니까 이것 좀 어떻게 근데 할 수 없나요? 이거는 덕님한테 미안하지만 이거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권리예요. 선거 홍보에서 권리기 내 때문에 귀에 걸리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죠. 아. 좀 솔직히 이거는 뭐 권리니 법이니 이런 거 안 따지고 후보자가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뭐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라든지 그런 데서는 뭐 만약에 주차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그 LED 홍보 화면만 띄워놓고 음악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니까 짜증 나더라도 그 짜증 나면 각인이 되잖아요. 누군지.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티 각인 효과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크죠. 대부분. 각인 효과. 그렇죠. 왜냐면 짜증 나더라도 그 사람은 기억을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투표하는 입장이나 입후보하는 입장이나 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입후보 하려는데 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입후보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뭐 유세차 같은 게 막 국민들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 말고도 좀 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점은 기용님이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문제점을 문제점만 보는 남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되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고 무소속 후보, 청년 후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 정당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창당 비용도 크고 기타금 뭐 뽑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엄청 그게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4인 선거구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4인 선거구랑 관련해서 그러니까 4인 선거구가 뭔지 모르시죠, 다들? 네, 그렇죠. 사인 선거 알려주세요. 네, 4인 선거구가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 개 뽑는다고 했죠. 시도의원 선거는 한 선구에 한 명을 뽑아요. 시랑 도의원은 한 선구당 한 명을 뽑는데 한 명 이상을 뽑는 게 그걸 소선구제라고 하고 한 명 이상을 뽑는 걸 중선구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2명에서부터 4명까지 중선거구당 그러니까 구시 군의원을 2명에서 4명 뽑는 거예요. 선거구당 2명에서 4명 뽑는데 그러면 2명 뽑을지 4명 뽑는지 어떻게 정하냐면 그 시의회에서 정해요. 시의회. 그래서 이번에 근데 4인 선거구랑 2인 선거구랑 뭐 뉴스에서는 본 것 같은데 이거 갖고 왜 이렇게 나일지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솔직히 말해서 정당에 관해서 정당만 보고 뽑는 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정당만 보고 모르는 당이 많겠어요. 덕당 있어요. 누가 뽑겠어요. 할수 있어. 이게 4인 선거구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4인 선거구라고 해서 그러면 2인 선거구보다 국회의원 수가 느는 것 같죠? 안 늘어요. 왜요? 그러니까 많이 선거구를 뽑는데? 쪼개는 거예요. 선거구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랑 합쳐서 선거구를 나눠서 해서 2인 선거구, 2인 선거구 뽑았던 게 예를 정말 쉽게 들면 이 선거구를 합쳐서 4인 선거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동구랑 남구랑 합쳐서 4인 선거구라고 할 수도 있는 4명을 거죠. 뽑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은 하여튼 고정돼 있고 선거구를 쪼개는 방식이다. 근데 그러면 거대 여당 입장에서는 공천할 수 있는 후보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한이 있으니까 거기 입장에서는 이제 표를 조금 뺏기는 그런 건데 이제 직접 참여 정치에서 청년들 정치에 도전하세요 막 이런 목소리 많이 내는데 거대 양당이 추진하는 법이 발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 정당과 그런 정당들은 정치 참여 문턱이 또 높아져서 좀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정치 참여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례대표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모릅니다. 당의 선거에서 당이 꾸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비례대표를 그거는 말씀하신 건 비례대표 후보자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는 거고 비례대표 의원들 혹은 비례대표자들은 뭐냐면 당의 지지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정당 지지 어떤 정당을 지지합니까라는 투표도 해요. 그거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들 이게 엔트리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뽑히는 의원들 그런 걸 비례대표 의원들이라고 하거든요. 지역에 정치인이 없어도 지역에서 정치인을 안 뽑아도 정당 투표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꾸려진 정당들도 있어요, 사례가.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런 사례는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내비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저도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이 제도는 좀 더 확대가 된다고 봐요. 근데 한계가 있어. 뭐니 해도 투표율이 높아야 그렇죠. 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뽑든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든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즘 정치 혐오주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요즘 투표율이 너무 낮기도 하고 투표율만 낮은 게 아니라 이제 투표한 사람들은 그냥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당 보고 뽑거나 이렇게 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선거에 나오기도 편하고 당선되기도 편하니까 이제 기득권에게 유리한 구조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정치 혐오주의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정치를 혐오하진 않는데 선거가 와닿지 않는다 해야 되나? 저는 정치 혐오까지는 아니고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선거도 내가 주체가 되는 주인 의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선거도 그냥 성인이 되면 해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알려준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뽑아라 이런 얘기도 없었고 각자 알아서 뽑아라 그리고 그 누굴 뽑았는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약간 특이하죠. 우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일단 투표율이 그렇게 적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기보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를 듣고서 정치가 되게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를 촛불혁명 이 다음에 또 그거를 체감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교육을 정치에 관련된 교육 그러니까 내 삶과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시민 교육이 중요한 거 당연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 교육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못하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을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고 시민 교육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스스로 시민 교육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도서관 가서 책 읽으면 되는 거고 좀 인터넷 신문 이런 거 좀 읽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의식을 느끼면 되는 건데 이것조차 안 하는 거는 저는 개인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무지함은 그 본인의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꼭 얘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맥락과 비슷하다고 그렇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많은 세대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은 원래 게으른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으셨고 나도 열심히 살았고 근데 그게 너무 열심히 살아도 힘들었고 열심히 살아도 점점 가난해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 디테일하지 못한 분명히 어떠한 부재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악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라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만들어서 선거에 뽑히기도 하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중요해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거. 그래서 저도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강의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따지고 들면 내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런 실생활에서 진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뭐 투표의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제 졸업과 동시에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한 정말 필요한 교육이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년에게 정치에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가 그걸 못 하고 있고 사실상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찾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정보 눌러가지고 후보 누르면 쫙 뜨네. 근데 저희가 그걸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지금 청년이 정치에 관심 자체가 그닥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나라도 뭘 해야지 나라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는 중요하지만 이거를 강요하는 단계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좀 케바케고 강요보다는 근데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네. 나는 약간 달라. 그렇죠. 왜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정치계? 나는 그렇게 생각. 아니요. 아니야? 아니 나는 통찰이 엄청 많아. 나는 정말로 이게 봐봐요.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해. 왜 그런 걸까? 내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유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분명히 투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양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정확히 나쁘게 흐르고 있는 세금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라도 뭘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약간 좀 사회적인 이유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사실 뭐 둘 다 영향이 있죠. 둘 다 영향이 네.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시스템의 부재를 또 핑계 삼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비난하고 싶은 거죠. 비판하고 싶은. 덕님은 그럼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 느끼고 있으면서.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선거에서 내가 주체성을 얼만큼 하냐는 정말 그 진짜 그냥 농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그것까지 해야지 농성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래서 시민교육의 부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이거와 관해서 저는 18세 선거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선거권이 만 19세예요. 19세가 선거권인 나라는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죠. 하나도 없어요. 선거권은 보통 18세, 16세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18세 선거권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18세 선거권 하자. 안 된다. 20세 선거권 하자. 그럼 중간 하자. 해서 2005년도에 정해진 게 19세 선거권이에요. 그렇죠. 19세 선거권인데 이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제 뭐 미성숙하고 사실 이제 뭐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저번에 옛날에 1987 배우면서 시민교육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정치판처럼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게 시민교육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숙한 사람들은 뭐 정치교육 하면 정치판이 되니까 걔네들이 판단 잘못하고 학교가 정치판이 되니까 19세 선거권 해야 되고 18세 선거권 하면 안 된다. 말이 있는데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사실은 만들고 있어요. 정치 교육 못하게. 18세 선거권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선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 교육과 시민 교육을 안 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기득권 세력이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무서워. 아까 머루님이 그런 말 하셨죠. 정치하는 사람 다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치 후보 입후보에 대해서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건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특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똑똑하다, 성숙하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이겠죠. 성숙한 사람이 100명 있으면 그 사람을 다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중에서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성숙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소수인 개념 소수거든요. 그런 성숙하고 똑똑하다는 걸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있는데 만약에 판단하더라도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 그냥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만 정치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수에게 보장이 되고 소수만 정치하면 소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치할 수 있는 게 기본권이고 그래서 18세 선거권이 아니라 이번에 개헌에서 18세를 명시했죠. 다른 나라는 16세로 가고 있고 입후보가 13세인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입후보 25세예요. 그 사람 13세보다 우리 25세가 미성숙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정치 시스템적으로 무조건 아까 그게 높다고 했잖아요. 악용하는 세력이 있고 만약에 내가 18살 때 정당 등록하는 거 100만 원이면 할 수 있고 나 구의원 나가는 거 10만 원이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입후보 할 수도 있고 거대 정당이 아니라 그냥 군소정당이어도 돈 많이 안 내면 정치 나갈 수 있고 선거권 낮으면 선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개인 관심 없겠냐고요.
개인 관심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악용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만 탓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